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인데 8조로 적어놨네요. 7조입니다. 7조인 김유빈 그리고 수진님이고요. 수진님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가져온 논문은 제 지인이기도 한 명준님께서 쓰신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Beyond Distributional Hypothesis, Let Language Models Learn Meaning Text Correspondence라는 논문이 네. 그리고 NNACL에 올해 엑셉이 됐어요. 근데 아직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링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퍼블리시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서 읽었던 논문을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 보시게 되는 논문일 거예요. 구글에도 없는 논문.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먼저 연구이니까 어떠한 배경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LMP라고 하는 논리에서의 가정이 있습니다. P는 참이다. 언제? P의 거짓이 거짓일 때. 이러한 것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 저거를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일단은 논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NLP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저 가정을 충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능적 부정 표현을 사용을 해서 저 가정을 충족할 수 있는데 기능적 부정 표현을 하는 것은 no나 not 같은 단어 자체의 기능이 어떤 의미를 부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하는 게 birds can fly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언제 참이냐면은 birds cannot fly 이 기능 부정 단어를 썼을 때 이것이 거짓이면은 오직 그럴 때만 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birds cannot fly라는 것은 새들은 우리가 날지 못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birds can fly는 참이겠죠. 마찬가지로 apples are not fruits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은 apples are fruits는 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건 사라져야 돼요. apples are fruits는 참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돼야 돼요. 반면 이제 의미적 부정 표현을 사용해서도 저 LMP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의미적 부정 표현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부정이 되는 표현을 말을 해요. 기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A is different from B 혹은 A is incapable of B 이런 건데 여기서는 can not을 붙여서 부정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birds are capable of flying은 참입니다. 언제? birds are incapable of flying 이 거짓일 때 이런 식으로 not을 쓰지 않고도 동일한 부정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학습이 된 언어 모델이라 하면은 우리 인간이 제대로 그냥 이런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 논리에 매우 자명한 가정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매우 트리비얼한 가정도 충족하지 않고요. 이거를 저자분께서 확인을 하셨고 근데 의미적 부정 표현을 사용한 NLP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논문의 주된 기여 부분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기존의 연구가 있긴 했지만 기능적 부정 표현에 의한 NLP 바이올레이션을 탐색을 해보는 것을 일단 한 번 더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의 노벨티라고 볼 수 있는 의미적 부정 표현에 의한 NLP 바이올레이션을 또 탐색을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로만 했는데 좀 예시를 들면서 현재는 의미 부정 캐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로버타, 버트, 일렉트라까지 다 실험을 해보셨는데 의미 부정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적 부정, 그러니까 의미적 부정 표현 캐치가 잘 안 된다는 게 뭔지를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기초적인 모델까지 돌아가서 워드트 벡터부터 일단 보면은 워드트 벡터라고 하는 게 단어에 대한 벡터 표현을 얻는 건데 뭐이라고 하는 것에서 벡터 표현을 얻은 다음에 이것과 가장 가까운 벡터가 뭐냐를 찾아보면은 제일 가까운 곳으로 거리 나옵니다.
물론 boy나 girl이나 다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둘은 반의 관계에 있잖아요. boy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를 지칭하는 말이고 girl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아이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적 부정 관계의 의미에서는 이 두 벡터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워드 투 벡터는 매우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죠. 여기서 LMP를 위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 단위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버트를 제가 실험해 본 거고,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 API를 사용해서 그냥 가볍게 해봤습니다. 밑에는 로버타인 건데, 보시면은 버트에다가 A bird can mask를 했을 때 여기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를 예측해 보면은 fly가 옵니다. 이거는 수긍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새들은 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다 not을 넣었을 때 NLP 가정에 의하면은 똑같은 fly가 오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높은 확률로 fly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버트는 NLP 가정을 매우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게 위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버트라고 하는 모델을 훨씬 더 개선을 시킨 게 로버터라는 것을 이 스쿼드 리더보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무려 80에서 플러스 6%나 정확도가 증가한 그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밑에는 로버터인데 역시 a bird can mask를 했을 때 fly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not을 붙였을 때 여전히 fly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분은 문제를 느꼈던 거예요. 스쿼드에서 점수 경쟁을 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정조차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이제 이슈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지 이거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 이유로 분포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분포 가설이 뭐냐면은 디스트리뷰션 세멘틱스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입문하실 때 많이 공부하시는 기초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은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같이 쓰이는 맥락에 거쳐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가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맥락이 있어요. Can I get a cup of, 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러시아어로 가져왔어요. Something please. Why do British love the taste of something so much? Peppermint something is my favorite typ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그럼 저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린 모르지만 저 맥락을 바탕으로 대충 어떻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은 저게 티, 차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 맥락만 동일하면은 이 거블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의미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디스트리뷰셔널 세멘틱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인간이 애초에 맥락에 기반해서 의미를 파악하지 일일이 사전을 룩업을 하면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이상한 단어의 벡터 표현을 가져오고 이 거블렛이라는 단어의 벡터 표현을 가져오면은 맥락이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인베딩 벡터도 정확히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이 분포 가설에 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맥락이 비슷하면은 의미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포 가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보이와 걸과 같은 서로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도 매우 비슷한 맥락에 쓰일 때가 많아요. 지금 예시 문장을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he little boy cuddled the teddy bear closely라는 문장도 자주 쓰이지만 여기에 걸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둘의 맥락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포 가설에 의해서만 학습을 하는 워드 벡터는 보이라고 하는 것과 걸이 서로 반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벡터 공간에 위치한다라고 학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버터와 로버트는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A bird can이라고 하는 맥락이 조건이고 mask라고 하는 토큰의
저거 조건일 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데 보면은 맥락이라고 하는 게 A bird can, A bird can not 이 두 개인데 사실 보면은 버트 입장에서는 저 둘의 맥락의 차이가 not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 가설에 의존해서만 학습하는 이런 언어 모델들은 이 not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 있는 마스크든 여기 있는 마스크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비슷한 벡터 표현이 나와야지라고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포 가설이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논문을 만드는 건 부족하고 그것을 이제 근거를 대면서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위한 이제 데이터셋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직접 구축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스크 knowledge retrieval on negated queries라고 해서 MK의 NQ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이런 걸 측정하는 데이터셋입니다. A bird can not mask라는 게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 오면 안 되는 단어의 셋을 구축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fly가 오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예시로 truth isn't a mask라고 하면은 truth와 mask는 동일하면 안 되니까 여기 오면 안 되는 단어들은 truth와 유효라고 볼 수 있는 fact, statement, concept, actually 이런 게 오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구축된 데이터셋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기능전 부정 표현에 의한 NLP 바이올레이션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안을 한다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시면 is not 라는 식으로 부정 표현 만들죠. 근데 이제 LMP라고 하는 가정이 의미적 부정 표현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셋도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not만 쓰는 게 아니라 is different from 이라는 것을 써서 부정 표현을 만드는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워드 리트리블로 만들어진 거고 이 경우에는 boy is a synonym of mask를 했을 때 여기에 오면 안 되는 것들을 구축합니다. boy는 시스터한 거와 다르니까 오면 안 되겠죠.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 예측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R도 마찬가지로 의미적 부정 표현에 의한 LMP를 위반하는 정도가 얼마 되느냐 측정하는 것의 두 번째 데이터셋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를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 둘이 서로 유의어 관계냐 아니면 반의어 관계냐라는 것을 이중분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 사이의 반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지표도 필요해요. 그 지표로 HI가 WHI라는 것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단지 어떤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높은 랭크에 위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값은 낮아야지 이 평가 지표의 값은 낮아야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MKR, NQ와 MWR을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이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K만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건데 그 K 값이 커질수록 성능이 히트레이트 감소를 했으니까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상위 예측 값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큰 모델일수록 높은 히트레이트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큰 모델에서 성능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NLP 성능 측정에 위해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능 지표가 아닌 새로운 성능 지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여기는 잠깐 스킵을 하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SAI라고 하는 태스크가 의미적 부정 표현에 의한 LMP 그 위반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건데 그 이거는 이제 이중분류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이제 지표인 거고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잘 보시면은 버터와 로버타와 알버트와 엘렉트라를 얼려놓은 상태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만 파인 튜닝을 한 거랑 엔코더를 얼리지 않고 모든 가중치를 파인 튜닝 한 거를 비교를 해요. 근데 뭘 알 수 있냐면은 파인 튜닝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PLM이라고 하는 것이 LMP 가정을 위반한다라고 가정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근거가 되냐? 만약에 기존의 모델들이 여전히 그 LMP 가정을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걸 학습했어야 하니까 얼려놓지 않든 성능의 변화가 크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53에서 84로 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새로운 유의어, 반의어, 분류, 이등 분류 태스크를 학습을 했을 때 기존의 가중치가 많이 덮어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존의 그 학습된 가중치에서는 반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고 이게 이제 분포 가설에 의해서 LMP 분포 가설만으로는 LMP 가정 충족하기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까지 제안을 해야지 좋은 논문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나름의 시도를 내놓으신 것이 미닝 매칭 태스크라고 하는 인터미디어 태스크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포 가설에만 의존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언어학에서 다른 이론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사용하자라는 것이 아이디어고 그 새롭게 가져온 이론은 미닝 텍스트 시어리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이론이냐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기호랑 그 기호가 가지는 의미 사이의 관계는 다대다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n개의 텍스트로 패러프레이즈 될 수 있습니다.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문장이나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이라는 문장이나 있는 그대로 쓴 거냐 관용적인 표현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둘이 의미하는 건 정확히 동일해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미 쓰여진 한 기호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일 때 다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렁크라고 하는 거는 나무 줄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 트렁크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t's a piece of cake라고 하는 관용구는 정말로 어딘가에 케이크가 있어서 그거를 It's a piece of cake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는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런 관계는 분포 가설만을 고려를 하면은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호와 의미 사이에 1대 다 혹은 다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싶었고 그거를 위해서 이분이 사용한 데이터셋이 영어 사전입니다. 혹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어 사전인데 이거를 데이터셋으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지편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둔 재관전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편전의 정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편전의 정의이기 때문에 true라고 레이블을 하고 대신에 고려시대에 유학을 전수하던 나라의 최고 학부는 지편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false이기 때문에 false 레이블해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주어지고 그 단어의 정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의를 주어졌을 때 true, false 이중 분류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meaning matching 태스크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단어의 주된 의미가 1대1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기존의 모델은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가지고서 바로 파인 튜닝을 했어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은 영어 책을 읽으면서 단어의 뜻을 추측만 하고 추측을 가진 상태에서 그 분포 가설을 바탕으로 세운 추측만을 가지고서 바로 원어민이랑 대화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미닝 매칭 태스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책을 읽는 거 똑같은데 책을 읽은 다음에 새롭게 배운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면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 교정을 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그제서야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영어 원어민과 대화를 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터미디 태스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데이터셋을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고요. 앱 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워드넷 같은 곳에서 정의를 가지고 와서 저 두 개를 하나의 시퀀스를 컨캐티네이트를 하고 이게 true냐 false냐 이중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분류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닌 관계에 있는 네게티브 샘플도 필요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없으면 모든 게 트루 있다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네게티브 샘플링이 필요한데 몇 개의 네게티브 샘플을 추출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K 값으로 두고서 실험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0개의 네게티브 샘플이 제일 적당하다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왜 20개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되냐? 왜 더 줄어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럴 것 같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게티브 샘플을 가지고 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그 주로 어간이 동일한 단어의 경우에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학습에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bnormal이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뜻인데 똑같은 어간을 공유하는 absent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분명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정의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의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K 값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미니 매칭 태스크를 적용한 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를 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적용 전, 후에 정확도의 증감폭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적용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이 반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라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어 사전을 읽히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럴 때 보시면은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먼저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보이시죠? 이거를 바탕으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반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더 잘 학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어 반의어 이등 분류하는 게 SAR 테스트였으니까 사전을 읽게 시켰더니 정확도 올라왔다라 하는 거는 유의 반의 관계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빨간색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경우거든요. 근데 성능이 떨어진 경우는 주로 어떤 모델들이 성능이 떨어졌냐면은 파라미터가 적은 모델이 주로 떨어졌습니다. 알버트 베이스, 일렉트라 스몰 같은 경우 파라미터가 100 밀리언 이하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네게티브 트랜스퍼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왜 일어나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가능성 있는 이유로 catastrophic forgetting을 제시를 해요.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파인 튜닝을 할 때 기존에 학습을 했던 사전 학습 구간에 학습을 했던 가중치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덮어 써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잊어버리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면은 정말 되게 면밀하게 실험하셨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파악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로비어너스 놈이라고 하는 거는 두 행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행렬이 매우 값이 다르다 하면은 값이 큰 건데, 이 일렉트라의 스몰, 베이스 라지를 두고서 미니 매칭 태스크를 적용하기 후에 모든 레이어의 가중치의 거리감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스몰의 경우에는 가중치의 거리가 매우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니 매칭 태스크를 적은 모델에다, 가중치가 적은 모델에 적용했을 때는 기존의 가중치 대비 변화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새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보가 많이 변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중치가 많은 모델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미니 매칭 태스크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가중치가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신 거고, 그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은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으로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SLR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두 개의 태스크에서 성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IAM 제곱은 그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 미니 매칭 태스크의 약자고, 위는 적용 전, 아래는 적용 후입니다. 적용 후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은 나주스로 좋다고 했잖아요.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성적인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런 쿼리를 넣었을 때 demand is an antonym of mask를 넣었을 때 저 사전을 읽기 전에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P 가정을 위반하죠. 근데 사전을 읽게 한두고 나니까 demand is an antonym of supply 이를 정상적으로 예측하는 거를 신기하게도 볼 수 있어요. 밑에 예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명준님께서 이 저자분께서 직접 만드신 데이터셋이고, 이제 정말로 이 미닝 매칭 태스크가 유의미하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많이 쓰이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도 성능 변화폭이 일어나느냐를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많이 쓰이는 글루 벤치마크에다가 이 태스크 적용 전과 후를 또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괄목할 만한 성능 개선은 없었어요. 보시면은 59에서 오차 범위가 1.1, 61로 늘긴 했는데 오차 범위 생각해 보면은 유의미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1%, 2% 오르는 거는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이 글루 데이터셋에서 소타라고 자칭 소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결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으시냐면은 제가 저자분들께 여쭤본 건데, 여러 가지 모델을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서치를 한 다음에 운 좋으면 하나 걸리는 걸로 0.1 올라간 걸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1%, 2% 증가했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뭐가 더 사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LNP 가정은 위반하지 않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기존의 모델들은 수능 1등급,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오직 시험 공부만을 위한 공부한 모델이었다면은 지금 이 미니 매치 태스크로 영어 사전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 1등급을 맞으면서도 독해 능력도 매우 좋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의 내용인데,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PLM이 NMP 가정을 쉽게 위반한 경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미 있었지만 단순히 not을 넣는 기능적 부정 표현이 아니라 is different from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의미적 부정 표현에 대한 개선 시도는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연구 동기였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이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이 NMP를 별로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이 사실인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그거를 위한 데이터셋이 3개였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 제시한 게 미닝 매칭 태스크, 사전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았지만 이 바이올레이션 문제에 대해 가능한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락이 비슷하면 뜻이 비슷할 것이다라는 분포 가설 그거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원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성능은 유지하되 근데 LMP 과정 이 기본적인 논리를 잘 충족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한계점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인 증명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큰 한계점이냐면은 만약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라면은 단순히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추가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NLP 과정을 충족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비주도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학적인 증명의 문제가 이제 연구 한계점을 볼 수 있고, 네, 작은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거 작은 모델에서도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오히려 더 좋은 방법론이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계가 있고 근로에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싶다면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이제 지인분에게 여쭤봐서 인터뷰를 해서 내놓은 정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시는 동안 잠시 제가 명진님께 잠깐 연락을 해서 혹시 들어오실 수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저자분께서 직접 답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명훈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미닝 매칭을 적용한 로보타 모델에서 A bird can mask versus the bird cannot mask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플라이에 대한 컨피던스가 하락하나요? 아니면 다른 워드가 등장하나요? 다른 워드가 등장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명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분이 저자분이십니다. 제가 직접 모셔왔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다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네, 제가 마저 그, 명훈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적용 전에는 디맨드를 반복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디맨드를 빼고 플라이를 넣으시면 결국 동일한 답이에요. 근데 적용 후에 디맨드의 정확한 반열화 보수인 흡수율을 예측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tomorrow is the opposite of mask를 하면은 적용 전에는 반복을 하는데 적용 후에는 그것에 이제 반열화 보수인 today를 예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적용 후에 a bird cannot 마스크를 넣으면 fly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준님 네. 혹시 질문을 보실 수 있나요? 네, 질문이 어디 있죠? 네, 제가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0페이지. 저기서는요, NLP 과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담고 있는 그런 세멘틱 널리지가 되게 충분하지 않다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닝 마칭 타스크를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잠시만요. 테이블 10이 뭐였죠? 여기 페이지 10은 여기 있고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저게 테이블이요? 네, 저 네, 저기서는 이제 인코더 SAR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MP 과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프리테인드 모델이 이제 세멘틱 널리지를 충분히 잘 담고 있지 못하다. 그 프리테인드 벡터 자체 값이 이제 그것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닝 매치 타스크 진행한 다음에는 그 성능 플러스 마이너스 된 테이블 있잖아요. 제 테이블 넘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요. 거기서 네, 여기가 인제 비교한 값이고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라지 사이즈 모델에서 인코더 픽스한 경우에 되게 성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인제 그 벡터 값 자체가 쪼끔 더 그런 스매팅 널리지를 잘 담고
그게 약간 개선이 되었다가 이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근데 답변이 그 이 질문을 하신 분의 그 질문 의도가 네, 그거 같아요. 그 아까도 제가 문준이 잠깐 얘기했던 건데 사실 네, 인코더를 올린 거랑 파인 튜닝 완전히 네, 한 거랑 비교해 보면은 파인 튜닝은 전보다 네, 한 게 성능이 높은 건 당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게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답을 드린 걸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여기 이 둘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영준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네, 이 둘의 인코더를 올린 거랑 가중치를 네, 전부 다 파인 튜닝 한 거랑 둘의 차이의 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LNP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파인 튜닝 한 게 일반적으로 성능이 높기 때문에 수도 있잖아요.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그거 게 당연. 아,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땐 당연히 성능이 높게 나올 거고요. 파라미터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네,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보통 당연히 성능이 웬만큼 좋게 나오고 대부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은 파인 튜닝 성능을 기준으로 이제 뭐 우리들 모델 좋다 안 좋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컨텍스츄얼라이즈 벡터 값 자체가 되게 그런 시멘틱 논리를 잘 포함하고 있다면 인코더가 픽스돼 있어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웬만큼은. 저 파인 튜닝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거기서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이제 음. 첫 번째로 이제 얘네들이 프리트레인드 벡터 자체가 지금 시메트릭 논리 잘 담고 있지 못하다를 보이고 싶었던 게 테이블 3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닝 매치 타스크를 진행한 다음에는 파인 튜닝에서도 성능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관심은 없었고 인코더를 네네. 픽스했을 때 성능이 특히 이제 뭐 라이트사이드 모델에서 되게 많이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갭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를 인터미디엇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좀 더 그런 시메트릭 논리지를 조금 더 잘 담고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가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던 건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네. 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아, 네게트 샘플이요. 네게트 샘플은 아, 네. 어떻게 추출하셨나요? 네거티브 샘플은 뭐 크게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 저희 그 페어 값들 있잖아요. 그 페어 말고 이제 다른 애들을 그냥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근데 인제 랜덤하게 뽑았어도 네 크게 뭐 성능 한 번에 이제 예를 들면 K10으로 놓고 저게 한 5번 정도 반복한 거의 평균값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크게 뭐 그렇게 편차가 엄청 크진 않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음. 뭐 샘플을 엄청 뽑는데 어떤 특별한 테크닉을 더 연구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럼 K 값을 설정하고 그냥 그 10개든 15개든 랜덤하게 뽑아주셨다는 거죠? 다른 정의에서. 네네. 그쵸.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질문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네. 있으시면 네. 그러면 그 GPT 같은 랭귀지 모델 학습 방법도 네. LNP 그 가설에 조금 잘못 어긋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건 네. 없었나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사실 잠시만 살짝 울리는데 다시 괜찮 네.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사실 네 같은 문제가 저희가 딱히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왜냐면은 사실 하긴 했었는데 이 4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성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여러 네 좀 많이 갭 차이가 안 좋아서 그냥 딱히 싫지는 않았었는데 GPT-2만 했었거든요. 3는 저희 뭐 API를 못 닿아 가지고 진행을 못 했었는데 근데 인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도 사실 저기 학습이 똑같이 인제 그 디스트리뷰션 하이포테시스를 가정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제 컨텍스트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하나 순서대로 제너레이트 하는 것도 어쨌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문제는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도 지금 수치는 훨씬 더 안 좋았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본 적은 없어서 GPT-3에 대한 음. 결과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GPT-3를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한두 번 가지고 놀면 한 달에 한 5만 원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를 토큰 네. 단위로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떻게 좀 돈 좀 줄여서 해 보려고 좀 여러 시도를 해 봤었는데 그 토큰 단위로 돈 받고 막 아주 악덕한 놈들이라 그래서 못 써 먹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또 그래서 정리를 딱히 해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쓰인 모델은 오토리그스 모델은 엄밀히 말하면 아닌데 오토리그스 모델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명준님의 답은 오토리그스 모델인 GPT-2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맥락이 비슷하면은 벡터 표현은 비슷할 것이다라는 분포 가설을 따르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답을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발표 먼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좀 발표 중에 질문거리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네, 유빈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8쪽이에요, 발표 자료. 8쪽 3, 4, 5, 6, 7, 8쪽. 네, 여기요. 네네네. 아까 상위 예측값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 예측값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혹시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네, 그거는 제가 있으실까요?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지나쳤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평가 지표로 뭐를 쓰냐면은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X라고 하는 것을 입력 문장으로 두세요. Truth isn't a mask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HRKX 입력 문장인 건데 이때 K는 3이라는 게 탑3 상위 예측이라는 거예요. 즉, 저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의 확률 분포를 모든 어휘에 대해서 구했을 때 제일 확률이 높은 순으로 역서팅을 하고 하면은 탑 1, 2, 3 나올 거잖아요. 그 이제 상위 K개를 탑 K라고 하는 거고 그때 그 탑 K를 모아놨을 때 그거를 셋이라고 뒀을 때 여기에 이 레이블이 로 오면 안 되는 것들 truth isn't a mask면은 fact가 오면 안 되고 statement 오면 안 되고 concept가 오면 안 되고 actuality가 오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이 레이블이 이거 4개이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 탑3 중에서 2개가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값이 낮을수록 이 잘못된 답이 분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상위 예측값들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고요. 왜냐하면 K 값이 커질수록 히트레이트가 감소한다는 거는 K 값이 작았을 때는 히트레이트가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탑 1, 2, 3에서 주로 이제 잘못된 답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fly a bird cannot fly 이렇게 fly를 또 반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영진님? 네, 네, 맞아요.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저거는요, 그 인터미디엇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들 그 전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글루테스크에서 전부 다 막 그 조합 다 따져가지고 진행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유빈님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거는 이제 STS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그런 뭐 knowledge forgett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다시 다른 타스크에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이 되게 STS가 제일 안 좋았었고 뭐 NLI 계열은 좀 좋았었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논문 찾아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S가 뭐죠?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그 semantic textual similarity task 그래서 두 개 패러프레이즈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예요. 둘이 동일한 의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더 궁금하신 게 있나요? 저자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속 시원하게 다 답변이 돼서 너무 좋네요. 명준이 혹시 아직 네. 학회는 안 가셨죠? 네, 아직 가진 않았어요. 네. 그럼 그거 제가 7월 달에 만든 거를 포스터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받쳐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명준님에게 전달해서 다시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답변.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명준님은 지금 참고로 영국에 계십니다. 영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들어오신 건데
되게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대낮이라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모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두 새로운 주 잘 시작하시고 교수님은 잘 노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